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같은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유 팔려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와서 우리랑 같이 해보자 라는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68%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사우디가 1위, 다음이 UAE, 쿠웨이트, 이라크 순이죠.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중동은 단순 교역 상대가 아니라 에너지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동 원유가 끊기면 반도체 공장도, 자동차 공장도, 석유화학 공장도 바로 멈춥니다.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흔히 MBS라 부르죠. 이 사람이 2016년에 선언한 비전 2030이 있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2030년까지 사우디 경제를 석유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우디 GDP에서 석유 비중이 약 40%, 정부 재정 수입의 경우 70%가 넘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일 때는 돈이 넘치지만 40달러로 떨어지면 나라 재정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2015년에서 2016년 유가 폭락 때 사우디는 국가부도 위기에 준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70%에 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국민 대부분이 정부에 기대어 사는 구조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국민 보조금을 풀 수 있지만 내리면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죠. 2011년 아랍의 봄에서 리비아, 이집트, 튀니지 정권이 무너진 것도 민심 위반이 핵심이었습니다. MBS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우디 왕정의 장기 생존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삼은 게 제조업 육성, 관광산업 개발, 첨단 기술 산업 유치입니다. 네옴시티를 짓겠다고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도 그 일환이죠. 더 라인 프로젝트 들어보셨을 겁니다. 폭 200m, 높이 500m, 길이 170km짜리 직선형 미래 도시를 사막에 짓겠다는 겁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단순 건설이 아닙니다. 석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기술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경험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기술과 경험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처음 존재감을 드러낸 건 1970년대 고유가 쇼크 시기입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아랍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갑자기 막대한 돈이 들어오면서 사막 위에 도로를 놓고 항만을 만들고 산업단지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도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달려간 게 한국 건설사들이었습니다. 현대, 대우, 삼성, 물산 같은 기업들이 사막으로 달려가 도로를 깔고 항만을 만들고 산업단지를 세웠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이 중동 건설 시장에서 수주한 금액은 누적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1960년대까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고 원조를 받아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선택했고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올라가는 전략이 중동 건설과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된 겁니다. 중동에서 번 달러가 국내 투자와 산업화에 쓰였습니다. 포항제철이 세워지고 현대자동차가 독자 모델을 개발하고 조선소가 들어서던 시기가 바로 이때와 겹칩니다. 중동 특수가 한국 산업화를 가속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삽질만 한 게 아닙니다. 당시 중동에 파견된 한국 기술자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빠르고 싸고 잘한다는 인식을 심어줬죠. 이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중동 관료들 중에는 1970, 80년대 한국 건설사와 함께 일했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협력과 약속 이행이 쌓여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은 이 신뢰 자산을 중동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동이 한국에게 왜 그렇게 적극적인지 5가지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유 및 석유화학 기술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원유를 무한정 팔 수 있지만 이를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은 부족합니다. 원유를 그대로 팔면 배럴당 80달러 정도지만 정제에 휘발유, 경유, 항공유, 플라스틱 원료, 의약품 원료 등으로 만들면 가치가 2~3배로 올라갑니다.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원유 판매 국가에서 석유화학 제품 수출국으로 변신하려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여수와 울산에 있는 한국의 정유 석유화학 단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GS칼텍스, SK,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중동이 배우고 싶어 하죠. 실제로 아람코가 S오일의 온산 공장에 수천억 원 규모로 투자한 샤이 프로젝트가 그 예입니다. 원유 정제에서 나프타 크래커까지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고가가치 석유화학 원료 생산 설비입니다. 아람코가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 수익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기술을 경험하고 배워 사우디 국내에도 적용하겠다는 장기 전략이 깔려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자력 발전 기술입니다. 중동이 한국에게 매달리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죠. UAE가 2009년 한국 컨소시엄을 원전 사업자로 선정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경쟁자는 미국 GE, 프랑스 아레바, 일본 히타치였죠. 그 많은 선진국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기 준수, 가격 경쟁력, 안정적 운영 능력 세 가지였습니다. 프랑스 아레바는 핀란드와 자국 원전 공사에서 공기 지원과 비용 초과로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1970년대 이후 24기 이상의 원전을 지어 운영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가동률과 최소 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4기도 모두 가동 중이며 UAE 전체 전력의 약 25%를 책임집니다. 사막에서 원전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를 보고 사우디도 원전을 짓고 싶어합니다. 2030년까지 원전 16기 건설 계획, 한 기당 5조, 8조 원, 총 최소 80조 원에서 최대 130조 원 규모입니다. 한국 기술이 가장 믿을만하죠. 세 번째, 방산 기술입니다. 중동은 지정학적으로 늘 불안합니다. 이란과 갈등, 예멘, 이스라엘 충돌 가능성, 내부 정치 불안까지 상시 존재하죠. 사우디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 절대 금액으로 연간 7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최근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인권 문제나 지역 군사 개입 등을 이유로 공격용 무기 판매를 제한하면서 중동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K 전차, 천국 미사일 시스템 등은 이미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UAE는 천국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했고 사우디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장점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기술 이전에도 비교적 유연하다는 점입니다. 미국, 유럽은 핵심 기술을 절대 이전하지 않지만 한국은 일정 수준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허용합니다. 이게 중동 국가들에겐 매력적입니다. 2022년 한국 방산 수출액 170억 달러,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폴란드 수주 이후 유럽과 중동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 목표에서 중동은 핵심 축입니다. 네 번째, 조선 기술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원유와 LNG를 전 세계로 팔아야 하는데 배가 필요합니다. 특히 LNG는 영하 160도까지 냉각해야 운반 가능한데 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LNG 운반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난이도가 워낙 높아 중국이 따라오려 해도 쉽지 않죠. 카타르는 2021년 LNG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 조선사에 100척 이상 건조를 맡겼습니다. 계약 금액만 30조 원이 넘습니다. 단순 무역이 아니라 카타르 에너지 수출 인프라가 한국 조선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기술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UAE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단순 건물 건설이 아닙니다. AI와 데이터로 도시를 운영하는 첨단 시스템이 필요하죠. 교통, 에너지, 물관리, 보안, 행정까지 디지털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세종시 스마트시티, 판교 테크노밸리, 인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사례가 있죠. 삼성 SDS, LG CNS, KT, SK텔레콤 등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중동이 이 기술에 돈을 쓰려 하고 한국이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동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데는 숨겨진 전략적 계산도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PIF는 운용자산 약 7천억 달러, 아부다비 투자청 ADIA는 1조 달러 가까이, 카타르 투자청 QIA도 4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 돈들이 전 세계를 돌며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사우디 PIF가 한국 게임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류 등 문화적 영향력까지 흡수하려는 의도죠. 한국 콘텐츠가 중동에서도 인기를 얻으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는 비즈니스 연결로 이어집니다. 중동 입장에서도 한국과 관계 강화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때 유용합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이지만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무시 못하죠. 중동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처럼 양쪽과 균형을 맞추며 경제적 신뢰를 추구하는 나라는 최적 파트너가 됩니다. 달러 패권과 페트로달러 시스템도 중요한 맥락입니다.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진 후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는 대신 미국은 사우디 왕정의 안보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트로달러 체제 균열이 보입니다. 중국이 사우디와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고 러시아는 루블과 위안 결제를 확대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구성된 브릭스에 사우디가 가입 논의를 하는 것도 이 흐름과 맞물립니다.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도 최대 무역 상대국은 중국입니다.
사드 배치 때 중국 경제 제재로 받은 충격을 모두 기억할 겁니다. 한국과 중동은 이런 공통된 처지 덕분에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 UAE, 카타르 순방에서 확인된 협력 사업 규모는 약 3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조 원이 넘습니다. 원전 협력, 수소 에너지, 방산, 건설 인프라, 디지털 기술 등 분야가 다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실제 경제 성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소 경제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수소는 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입니다. 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고 연료전지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 비용,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만드는 그린 수소는 아직 비쌉니다. 그러나 중동은 세계에서 햇빛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태양광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그린 수소를 싸게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한국, 일본, 유럽으로 수출하려 합니다. 저장과 운반 기술에서도 한국이 강점을 가집니다. 현대차 수소 트럭과 버스, 두산 퓨셀 연료전지, 롯데케미칼 암모니아 수소 추출 기술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일부 활용되고 있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1970, 80년대 영광과 달리 최근 한국 건설사들은 공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손실을 기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우디 발전소 UAE 플랜트 공사에서 수천억 원대 손실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 가격을 낮게 계약하고 원자재 노동 비용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전략은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기술 수출, 운영 관리, 투자 참여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파트너로 격상되어야 단기 수익보다 장기 운영 수익을 얻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성장 함정,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 에너지 안보 확보 등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대형 프로젝트와 투자 유치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삐걱거리면 에너지 가격 출렁임이 미 물가로 이어지고 서민 생활이 직격당합니다. 한류와 문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덕분에 중동 젊은 세대가 한국을 친숙하게 느끼고 이는 비즈니스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MBS가 2019년 한국 방문 때 한류를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숫자로 전체 그림을 보면 2023년 기준 한국과 중동의 교역은 수입 약 1,200억 달러, 수출 약 180억 달러, 무역 적자가 1,000억 달러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순 무역만 포함합니다. 건설 수주, 투자 유치, 서비스 수출을 포함하면 중동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금액은 천문학적입니다. 한국 건설사 누적 수주액만 2023년까지 약 4억 달러를 넘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 방산, 조선 수출을 더하면 중동의 한국 경제 기여는 막대합니다. 앞으로 관계 전망을 보면 단기적으로 원전, 방산, 수소 에너지가 핵심입니다. 사우디 원전 수주 여부가 향후 2-3년 사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적으로 중동 국부펀드에 한국 첨단 기술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와 청정 에너지 협력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사우디, UAE, 오만의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한국이 암모니아 형태로 가져와 연료로 사용하는 협력 그림이 이미 그려지고 있습니다. 탈탄소 시대, 중동의 미래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혁명이 본격화하며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데 사우디 PIF가 AI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대량 구매, 자체 AI 데이터 센터 구축, AI 스타트업 투자 전략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교류도 중요합니다. 1970, 80년대 한국 근로자들이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갔던 것처럼 지금은 중동 유학생, 의료 관광객, 투자자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사우디 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UAE 환자가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중동 투자자가 한국 부동산과 기업에 투자합니다. 인적 교류가 깊어질수록 양측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1970년대부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검증됐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공기를 맞추며 기술력을 증명했죠. 미국, 중국 어느 쪽에도 완전히 편향되지 않은 중견국으로서 중동이 양대 강국 사이에서 줄타기 할 때 유용한 파트너입니다. 원전, 석유화학, 조선, 방산, 배터리, 수소, 스마트시티 등 중동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췄고 한류라는 문화적 자산이 비즈니스 토양을 마련합니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도 중동은 포기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에너지 확보, 수출 다변화, 대형 프로젝트 수주, 국부펀드 투자 유치, 수소 에너지 협력 등 얻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해서 손을 잡는 겁니다.